일장 2부 시작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이 시장에 큰 모멘텀은 못 됐지만 놀랍게도 코스피는 닷새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종가상 1850도 크게 웃돈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결국에 막판에 현물까지 사주었습니다. 선물을 거의 9,000개 가까이 사면서 프로그램만 6천억 이상 매수위가 기록된 날입니다. 기관도 결국 베이시스가 좋아지자 국가 지자체 중심의 매수세가 차익 중심으로 들어온 날이기도 하고요. 코스닥은 이틀째 올랐는데요. 중소형주도 여전히 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얼마나 안정됐는지 종가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럽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뉴욕과 아시아 증시들이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기분 좋은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장 막판에 약간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1월 10일 화요일 코스피 마감지수 어떻게 결과가 진행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46% 상승한 185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도 1840선을 회복하면서 강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프로그램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수를 밀어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1860선의 저항으로 추가 상승폭을 키우지는 못했고요. 오늘 185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매물이 6천억 원 넘게 유입된 가운데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달렸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장중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 68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도 5,357억 원 매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127억 원 매수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05% 상승했습니다. 525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함께 동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소폭 줄이면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520선에는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는가 싶었는데요. 장중 다시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요, 94억 원 매도했네요. 반면에 개인은 89억 원, 기관은 143억 원 매수 우위를 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나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7원 10전 하락한 1,156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5원 10전 내린 1,158원 선에서 출발한 환율은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함께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1,155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늘 1,156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증권을 비롯해서 은행과 기계, 운송 장비 업종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기관과 프로그램이 순매수하면서 5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02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차는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 2.26% 상승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92%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4% 이상 급등하면서 28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LG화학은 1.57% 상승했습니다. 32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생명은 0.87% 강보합권에서 8만 1,200원에, SK이노베이션이 2.25% 상승하면서 15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이닉스는 2.1% 상승했습니다. 24,3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O일도 2.28% 상승하면서 11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전자는 4.42% 급등했네요. 6만 6,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3만 1,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0.47% 강보합권에서 15만 1,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전날 상한가 가까이 급등한 부담감 때문인지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메디포스트 3.4% 빠지면서 19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서울 반도체가 2.64% 상승했습니다. 21,3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3S는 하루 만에 급 반등세를 보였죠. SK 브로드밴드 0.61%, 강보합권에서 오늘 3,3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3S 3.4% 급등하면서 34,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젠백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4% 가까이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39,8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이상 올랐는데 현재 아직 마감이 되지 않은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 넘게 역시 어제 이어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크게 반등한 국내 증시 상승 원인부터 들어볼게요.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과 없이 끝난 독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덕인가 봐요. 많이 올랐어요, 오늘. 예, 오늘 주식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연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던 코스피가 26포인트가량 상승해서 185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와는 반대로 그 외국인의 규모 선물 매수세가 프로그램 매수세를 이끌어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어제 4,200계약, 금요일에는 7,800계약가량 선물을 매도했던 외국인이 현재 9,000계약가량의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비채익 성격의 그 매수세, 1,800억 원 정도를 포함한 6,500원 가량의 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는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시장 대응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며칠간의 흐름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며 방향성에 자신을 좀 갖지 못하는 심리가 반영되고 있고요. 단기 중심의 시장 대응이 이러한 그 선물 매매로 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최근 박스권 장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처럼 경기 민감 업종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르는 모습, 이렇게 나타났고요. 방화주 성격의 유틸리티, 음식료, 제약 업종이 시장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주도했던 만큼 대형주들이 중소형주 대비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늘 뭐 좀 기술적인 반등이었다. 차트로 보면 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제 추세 이탈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왔었는데 오늘 프로그램 덕분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일도 프로그램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가 사서 시장을 올려줄지 고민입니다. 오늘 밤 메르켈 총리와 IMF 총리가 또 만난다고 들었는데 그리스 국채 입찰은 잘 될까요? 예, 2012년이 시작된 지도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 증시는 예상대로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고요. 연초 이후 금일까지 30포인트가량 상승하면 다시 1950선에 또 올라섰습니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설 연휴 이전까지는 1800을 저점으로, 그리고 1900포인트 정도를 상단으로 한 박스권 흐름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기보다는 반복되는 이슈에 대해서 좀 내성이 높아지고 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견조한 박스권 흐름을 지속시키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소되어야 되는 게 유럽발 불확실성이 될 텐데요. 유럽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은 며칠에 걸쳐 확인된 1800선 부근의 지지력이 지금 학습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학습 효과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내성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도 좀 되겠습니다. 12월 이후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확연하게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부진한 입찰 수요로 인해 이탈리아가 목표 수준보다 적은 금액의 국채를 발행한 부분, 또는 유럽 중앙은행이 주간 국채 매입 규모를 또 줄이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도 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대가 높아졌던 어제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결과물을 얻지 못했지만 이 역시 시장은 담담하게 좀 받아들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 연휴쯤에서 또 관련한들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반복된 이슈에 대한 내성과 해결안 마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관련 모멘텀들이 주가 하단을 지지하고요. 또 이탈리아 대규모 국채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또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신용 강도 우려 등 이런 부분들, 불안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박스권 흐름이 여전히 좀 유지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박스권 내에서 제한된 방향성은 뭐 각 정상들의 회담 내용이나 뭐 국채 발행 성적 등이 좀 자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때가 되어서 이제 결론이 나와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 EU 정상회담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방향 쪽으로 좀 한 단계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주 사이에만 뭐 오늘 어제를 포함해서 그 주요국 정상들의 회담이 4번이나 잡혔다는 것이 좀 근거로 들 수 있겠는데요. 각국의 논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해결안 마련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는 박스권,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주요 주체들이 본격적으로 좀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유럽 재정 위기가 완화되는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에 필요한 시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하셨는데 왜 특별히 정상회담 기점이 아니라 설 연휴라고 하셨는지 중국 춘절 기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설 연휴쯤 23일, 24일 이제 설 연휴가 이제 그 날짜가 이제 그렇게 걸쳐 있는데요. 네. 22일부터 28일까지 춘절이 또 있는데 지금 현재 지준율 이행할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제 또 23일 날 재무장관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이제 먼저 열리기 때문에 이 정도 됐을 타이밍에서는 조금 더 그 해결안에 대한 윤곽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딱 일주일 전에 재무장관 회담이 먼저 잡혀있죠. 그때가 때마침 우리 설이고 중국 춘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방향성 나올 것이다. 전망까지 들어봤네요. 삼성증권 박승진 선임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다 깊이 있게 시장 이슈들 들여다보고 보다 구체적인 내일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은 대신증권 동소문지점의 최용욱 대리님 그리고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어요. 솔로몬투자증권 영업부 주대영 대리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이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지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 5개나 되네요. 첫 번째, 독후 정상회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일단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유로존 국가인 헝가리, 유럽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지 요즘 여러 가지로 힘겨운 헝가리 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 강세 기조죠, 요즘에. 그런데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관련해 어떤 매매 기법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실질적인 기법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첫 옵션 만기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닝 시즌의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있었던 독후 정상회담 리뷰부터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뭐 재탕이었고 립 서비스였다.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을 관계입니다. 프랑스는 독일에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으로서 그냥 요구사항만 얘기했고 독일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화답해주는 정도 수준으로 그쳤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내용을 그래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신재정 협약 얘기도 있었고, ESM 관련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뭐 토빈세, 금융거래세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언급을 자꾸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일단 내일 이탈리아랑도 또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얘기를 들어보고서 종합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프랑스, 독일 그래도 정상에 만났는데, 물론 좀 어렵고, 이번 주에 국채 입찰이 있을 이탈리아와 메르켈 총리 그 정상들이 만나는 것도 좀 주목이 되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 유로존의 파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복귀하고 나서 뭔가 그래도 좀 진전된 얘기를 하겠거니. 아니, 이렇게 반복할 거면 왜 만났나 싶기도 해서요.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을 줄은 몰랐거든요. 원래 이렇게 예상을 안 하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그 유럽 내부 시각하고 유럽 외 미국과 중국, 아시아 쪽에서 보는 외부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뭔가 특별한 뭐 양적 완화 카드 같은 게 나왔다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외부 시차로, 외부 시각에서는 더 안 좋다. 유럽이 생각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지냐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선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시장은 그것을 자고 일어난 다음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받아서 아시아 시장이 급등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 국가에 들어가지 않는 어쨌거나 헝가리가 요즘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뇌관으로까지 떠오르나 이 부분 좀 알아보죠. 간밤에, 지난밤에 헝가리 국채 입찰도 진행이 됐는데 낙찰 금리가 높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2년 반 만에 제일 높았다면서요. 네, 지금 간밤에 그런 이슈들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또 한번 흔들렸던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는 뭐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뭐 하다 안 돼서 이제 헝가리까지 재무 상황까지 살펴봐야 되나 하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이제 유럽 이슈들이 너무 지나치게 좀 이슈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번 이슈는 뭐 그렇게 또 단순하게 그냥 흘려 넘어갈 만한 이슈는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 헝가리의 어떤 그 뉴스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고 이제 이쯤 되면 어떤 이슈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미리 이제 예측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이제 높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 재정위기가 불거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IMF의 구제금융 외에는 해결 방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세워 두셔야 되고요. 이제 비슷한 국가로는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 같은 경우하고는 달리 헝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자체 통화인 포린트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스와는 달리 헝가리는 그 자국 통화의 약세를 통해서 이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민한 대응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다른 점이 이제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서비스업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특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와는 달리 그 대외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이상은 수출 증가를 통해서 경기 회복을 좀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유럽 경기 둔화로 수출 전망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IMF의 그 구제금융으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12년에 어떤 헝가리에 대한 투자 전망도 밝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 그 디레버리지에 나서게 된다면 이제 헝가리 쪽에 투자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외화 표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 그래서 이제 포린트화 강세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 중앙은행이 작년 말에 기준금리 두 차례를 통해서 100 베이시스 포인트나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당분간은 이제 이런 인상에도 헝가리 포린트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하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MF가 그럼 그 헝가리 구제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유럽 여러 국가들이 뭐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세계적으로 요청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97년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이제 IMF에서 구제금융을 이제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FCL이라고 이제 플렉서블 크레딧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했던 부분이 아닌 SBA 또 다른 방식인 스탠드 바이 어레인지먼트라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뒤에 언급을 해드린 SBA 방식으로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통제를 받는 상황이죠. 뭐 이래라 저래라 이제 IMF에서 그 간섭을 하게 되는데, 헝가리 쪽에서는 먼저 말씀드렸던 FCL 이 부분으로 채택이 되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IMF에서는 이제 너네들 맘대로 해라라고 놔둘 것 같지는 전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구제금융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좀 살펴본다면, 헝가리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여파를 몰고 올 만한 이슈가 아니겠지만, IMF의 구제금융이 실패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를 해둔다면 굉장히 큰 이슈로 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항상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헝가리 국채의 대부분은 오스트리아, 이태리, 벨기아 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뉴스 흐름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타이트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좀 빌려달라 하는 것이 헝가리 입장인데요. 9일부터 10일, 오늘이 벌써 10일이잖아요. 미국 IMF하고 지금 돈을 뭐 주내 만에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하고 비교하면서까지 헝가리 사태 한번 짚어보았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달러 강세 기조 특별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이라는 것이 이슈 세 번째였는데 요즘에 유로화가 너무너무 약세라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 것도 같거든요. 예, 특별하게 기조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예, 달러 강세 유지는 지금 현재 대세적으로 굳혀지기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게 미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느냐? 지금 현재 금년 4월에 IPO 예정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트위터랑 페이스북, 진가 이런 SNS 소셜 네트워크 업체인데 천문학적인 돈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른 스마트머니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달러가 지금 강세 기조로 가고 있다. 1차, 2차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풀린 돈들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바꿔서 들어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갖다 맞추는 거에 따라서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기조는 당분간 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을 어떻게 중국이 피해 나가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중심 가격으로 1.3 유로 달러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요. 상단으로 1.42가 지난 11년 10월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오고 1.3도 무너뜨렸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다변화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가격대에 대한 지지, 저항인데 1.3 부근에서 약 2주 동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세 하락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1.27까지도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정상회담 같은 재료로 인해서 단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정도까지 반등을 들어오면 2010년 6월 전저점 부근 1.187 정도까지도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 강세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한국 원달러 환율로 들어와서 대입해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밴드 상단이 지금 1,200원, 밴드 하단이 1,100원 정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스무징 오퍼레이션으로 인해서 1,170원 이상에서는 직간접적인 개입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아직까지는 정부의 승리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추세 매매를 권장하는 기관의 박스권 전략이 추세 매매를 추종하는 외인들과 어떤 식으로 부딪혀서 이루어 나갈지가 향후 관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에 대비한 마인드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시청자분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고 중간중간 단어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적인 문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좀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쉽게 풀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쨌거나 유로 달러로 본 달러의 어떤 강세 기조, 조짐 이것이 이제 우리 원달러로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쉽게 원달러로 좀 물어보죠. 지금 1,160원 부근이니까 환율이 많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유리한 IT, 자동차를 볼 수도 있다. 아까 달러 강세를 감안한 투자 전략 같은 것이 애널리스트한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아예 전략으로 좀 세워주시면 더 시청자분들한테는 쉬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IT나 현대차 같은 수출 위주의 관심 종목들을 편입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원달러 환율을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 반영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10만 원의 고점에서 일단 재료 노출에 의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좀 더 저평가될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슈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옵션 만기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1월에는 언제나 매도 우위를 보였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을 뒤흔들 만큼 매물이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어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다가 오늘부로 좀 다시 시각이 조금 중립적 내지는 크게 영향은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돌아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정말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기 전망. 네, 지금 보는 그림으로는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 지금
2011년 12월 전월 쿼트러플 위칭 데이 때 지수가 1910선에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끌어다 놓을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재료 노출의 하락으로 인위적으로 약 8% 이상 하락시키면서 지수를 금요일과 월요일 양 이틀간 눌렀던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부분이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시간 만에 지수 하락을 시키고 하루 종일 횡보한 후에 종가 관리해주면서 오늘 금일 시장의 안정성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1월은 약세장이 분명하지만 금년 시장은 조금 틀리다. 그리고 지난 월물과의 격차,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것은 지금 외인들이 물량을 비싸게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 여력과 그게 맞아떨어져서 상충돼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금일 같은 경우 선물에서 약 9천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물 매도가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물 매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 맞췄다는 것은 오늘 조금이라도 현물 매수가 들어왔으면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한 급등,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달리기에 충분한 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전략은 1910선 정도까지도 일단은 열어놓고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변동성을 축소하는지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급하게 사주니까 베이시스가 좋아지고 국가 지자체 쪽에서도 베이시스 호전에 차익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매수가 되는 이런 구조라고 하는데, 국가 지자체도 팔 물량이 딱히 많지 않은 속에서 베이시스가 좋아지니까 자꾸 산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충격적으로 나온 물량이 많지 않고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가면 근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선물에 충격이 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HTS 열어서 베이시스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요일하고 월요일장에서 시장 베이스가 0.5 아래서 시장을 계속 눌렀습니다. 그런데 금일 같은 경우는 1.0 이상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극대화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기계가 기계를 먹어가면서 올리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기계라고 표현하고, 비차익 같은 건 이제 손매매라고 통상적으로 트레이더들이 칭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을 위해서 기계가 기계를 컨트롤하는 경우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1810선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 다시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최욱 대리님한테 뭐 짧은 한 말씀을 좀 요청해도 좋을지요?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이미 앞서서 나와서 네. 예, 증권가에서는 뭐 어느 정도 옵션 만기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먼저 항상 옵션 만기 전후가 되면 변동성 확대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옵션 만기 전후에서는 급락과 급등에 따른 어떤 그 프로그램 관련 매물들의 어떤 차익 출회라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항상 염두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근데 항상 증권가에서는 옵션 만기 전후에서 예상 전략을 내놓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확률이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전략들이 반드시 맞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이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을 놓고 가져가시면서 이제 그에 맞는 대응을 그때그때 맞게 이제 전략을 펼쳐 나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참 허망해요. 정상회담 뭐 이런 거 앞두고 열심히 전망들을 내놓았지만 그들의 입 밖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전망이 다 무색해지곤 하니까요. 어쨌거나 어느덧 이슈 4번째까지 점검을 끝을 냈고요. 마지막 어닝 시즌 투자 포인트는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전망이 참 헛되고 헛되다 얘기하신 최욱 대리님이 준비하셨죠? 네, 어제 드디어 알코아를 시작으로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국내 증시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면서 변동성이 많이 늘어났다가 최근에 이제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이슈, 이제 2분기 넘어가면서 이제 유럽 쪽의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이전까지는 당분간 최소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실적에 이제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먼저 어제 같은 경우 알코아 같은 경우 이제 약 2년 만에 이제 적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에 미국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다우지수 구성 기업들의 매출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증가율도 마찬가지고 이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이번 어닝 시즌은 이제 어떤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기업 이익이라는 어떤 현실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면 실제로 성적표를 열어보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성적표가 시장의 컨센서스와 뭐 맞아떨어지는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한 수준은 아니고 그냥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 등으로 대표되는 그 수출형 소비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갔었고요. 또 뭐 월마트라든가 뭐 마스터카드, 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이 판가름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확실히 이제 아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핀트를 좀 맞춰놓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실적 시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네.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근데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IT하고 유틸리티 쪽이 좋을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은 업종,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항상 이제 주가는 어떤 경기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난 4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올해 전망이 좋지 않으면 또 주가 선반영 차원에서 다시 한번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은 거는 당연하고 올해 이제 연간 어떤 모멘텀까지 좋은 업종 그리고 더 종목으로 좋아지는. 추천을 하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이제 IT 그리고 유틸리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가겠지. 그런 건 이제 일시적인 어떤 신용 리스크 등에 의해서 밀렸을 때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나 적합한 투자 전략이고요. 사실 많이 빠진 종목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2006년, 2007년에 조선이 장을 주도했고 또 금융위기 기간에는 뭐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장을 주도했습니다. 또 2010년, 2011년 작년까지는 자동차, 화학이 장을 이제 주도를 했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종목이 주도를 할 것인가? 화학이 많이 빠졌으니까 전에 빠졌던 만큼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올해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IT 하는데 IT가 올해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을 업종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뭐 순이익 증가율로 해서 종목을 딱 집어드리자면 LG그룹주 중에서 특히 LG지주라든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턴어라운드하는 업종 내 종목이기 때문에 LG지주와 LG전자를 개별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최근에 LS 산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고 있는데 LS 지주 같은 경우 이제 지주회사 할인율을 좀 적용을 받긴 하지만 자회사 모멘텀을 갖고도 조금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콕 집어 종목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미 최영욱 대리 포트에 있어요. 오늘 4%나 넘게 올랐는데 잠시 후 그 종목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셨는데 신규로 살 수도 있는지까지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슈 5가지 좀 급에 모두 좀 확인을 했고요. 당장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도 알아볼게요.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눌릴까요? 눌리면 사야 되는지 여전히 좀 불안한 장인지 먼저 오늘 처음 출연하신 주대영 대리님부터 전략 공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옵션 만기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장은 일단 옵션 만기를 염두에 둔 선침해 세력들의 어느 정도 물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아침 시가가 상당히 세게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선 추격 매수까지 해서 옵션 1박 2일로 옵션 만기일까지 좀 취하는 전략을 취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수 밴드 상단이 1900선이고 밴드 하단이 1700선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 30포인트 정도 1930포인트 오버슈팅 1670포인트 언더슈팅 정도로 해서 좀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추세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아니 외국인들 이렇게 선물을 많이 샀다가 다시 한번 선물해서 옵션 만기 전날 뭐 소위 좀 이렇게 장난을 칠 가능성은 낮은 건가요? 경험치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D-2에 많이 사놓고 그 다음날 다시 되돌리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선물 그때도 9,000계약 정도 샀는데 그 다음날 환매를 하면서 시장을 흔들었던 바로 지난주입니다. 네. 지금도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분명 내일 다시 외인들이 선물 매도 기조로 가면 또 다시 급락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네. 하지만 옵션 만기를 두고서 꽤 큰 물량들이 들어왔다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서 내일 아침 시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물량을 실어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1박 2일 코스로 만기까지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현실적인 전략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욱 대리의 내일장 전략 궁금해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방향성 탐색 국면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제가 점선으로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이 방향성이 좀 모여지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8월 급락장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된 상황에서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의 이슈들, 기존에 악재로 작용됐던 유럽 이슈들 그리고 호재로 작용했던 미국 이슈들이 점점 이제 투자자분들의 어떤 감각을 무뎌지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급등도 급락도 하지 않는 최근에 점점 이제 지수대가 모여지는 상황인데 지금 저점으로는 한 1800 정도, 고점으로는 한 1800 후반대, 1800포인트 내에서 지금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어떤 그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만약에 아까 이제 서두에 연구원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뭐 설 전후나 그 월말에 있는 유럽 그 정상회담까지만 지금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어느 정도 위쪽으로 탄력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악재가 다시 한번 노출되게 된다면 아래로도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을 갖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삼성전자 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뒤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121선까지 밀려난 상황인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로 이해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하고 그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실적만 본다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본다면 잠깐의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국내 증시를 예측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주요 일정 말씀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 내일이죠. 그 안철수 원장 빌 게이츠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안 그래도 코스닥 거래 대금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이제 안철수 연구소와 뭐 아가방 컴퍼니 등 대선 관련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내일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지식경제부 원자력 공사 사장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자력 오늘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좀 있었는데 원자력 관련주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업종이다. 그래서 BHI, 두산중공업, 한전 KPS 등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을 주목을 해보시고요. 목요일에는 에너지 자원 개발 미래 전략 포럼이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등을 주목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제 또 한 번 이제 에미레이트 출장 조석 2차관이 있습니다. 2차관이 에미레이트 출장을 하는데 이때도 또 BHI, 뭐 두산중공업, 한전 KPS 등 이런 관련주들 다시 한번 모멘텀이 있을 생각이 그 일정이 좀 있으니까 유념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식경제부 2차관이 아랍에미리트 출장 가고 또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한 포럼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쪽 원전 관련주 좋지 않을까. 특별히 제일 관심 가는 건 사실 맨 처음 얘기하셨던 안철수 연구소, 안철수 원장의 빌 게이츠와의 회동인데 지금 15만 원에서 뭐 그럭저럭 아주 잘 버티고 있거든요. 네. 예.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주식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10만 원 넘기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얼마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서울시장 선거를 전후해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러게요. 예. 지금 이제 15만 원을 넘어서면서 뭐 20만 원, 길게는 뭐 30만 원도 갈 거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안철수 원장의 그 행보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뭐 언론에서 나오는 뭐 어떤 다큐멘터리라든가 아니면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겠는데 예, 예. 그게 매력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참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더 예측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상황이시라면 적어도 10만 원 밑에서 매수하셨다면 아무래도 상반기 정도까지 뭐 안철수 원장이 적극적으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 확실하게 굳히지 않는 이상은 들고 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모멘텀은 항상 기업 가치 본연의 가치를 이제 갖고 가는 주가 흐름이 이제 아니라 뭐 어느 정도 고평가될 때도 있고 저평가될 때도 있듯이 지금은 아직 좀 더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못 말릴 정도로 지금 계속 상승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안철수 연구소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겠다.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빌 게이츠 또 뉴스까지 들려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일장 어떤 종목을 살 수 있는지 관심 종목을 알아볼 때 주대영 대리님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처음으로 고르실까 참 관심이 가요. 삼성전자는 아닐 것 같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시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수 관련주를 사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종목들 좀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첫날부터 추경 매수까지 해가면서 종목을 잡기에는 부담감이 크다는 것 때문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웅진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전지 쪽에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OCI와 더불어서 끝없는 추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관련주 같으면 펀더멘탈에 좀 더 신경을 쓸 텐데요. 이 종목은 지수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볼 때 61선이 지금 계속 우하향하다가 지금 수평으로 잠시나마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 8월 이후 한 6개월 동안 61선과 주가가 조우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이격 좁히기 내지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충분한 저가 메리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가격은 4,400원하고 4,200원대인데 지금 보시면 4,500원을 약간 하회하는 흐름,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담아가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0원에 있는 61선을 어떻게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6,500원 목표가까지 얼마나 빨리 갈지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웅진에너지 우리 주대영 대리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태양광주, 웅진에너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최욱 대리의 관심 종목, LG전자가 이미 편입이 돼 있어서 유틸리티 종목일까요? 네, 아까 유틸리티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IT 업종이 워낙 좋습니다. 이제 IT 업종 부품 제가 큰 종목들만 최근에 좀 다뤘는데 오늘은 조금 중소형주인 테라세미콘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거 국민연금이 샀다고 해서 오늘 많이 뉴스에 나오던데요, 이 종목. 네, 이 종목은 이제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종목인데요. 맞아요. 11월 1일, 작년 11월 1일에 상장한 종목으로 상장된 지는 약 2달밖에 안 된 종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2달밖에 안 된 아직 강력한 추세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제 투자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 종목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이 기업이 일단 하는 일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열 처리를 돕는 어떤 부품들을 삼성 쪽에 납품을 많이 하고 또 LG 디스플레이 쪽에도 납품을 하는데요.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인데요. 올해 1년 내에 어떤 IT 업종의 화두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모멘텀만 해도 충분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35,500원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3만 원이 무너지면 이제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란 점선으로 구분을 해둔 요 라인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얼마든지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빨간 선으로 일단 아주 짧지만 2달간의 추세를 좀 이어봤는데 이 빨간 선 위쪽으로 가면 매도 국면, 밑으로 가면 매수 국면으로 해서 매매를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26,000원 라인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박스권 하단인 29,000원에서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45,000원 정도를 잡아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45,000원까지 목표가 불러주셨네요. 테라세미콘 최영욱 대리의 관심 종목으로 이제 신규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영욱 대리의 기존 포트 AS 들어가 보죠. LG전자가 이미 편입돼 있는 최영욱 대리의 기존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외에 현대제철, 삼성 SDI, 삼성 테크윈도 있었고 LG화학도 있었군요. 현금 15%. 오늘 이 현금을 테라세미콘에 쓰시겠다는 얘기. 일단 이전 포트입니다. 누적 수익률 보면서 AS 받기로 하죠. LG전자가 4%는 올라서 누적 수익률이 거의 7%에 육박해서 1등입니다. 모두 다 보유 의견이신데 AS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LG전자부터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매수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어제 오늘 이틀 올랐는데 매수해도 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제 조건으로는 조금 길게 가시는 분들을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지금 75,000원 밑에 최소한 74,000원대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지금 워낙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을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매수를 했던 시점 이후로 조금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인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9,000원대에서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미처 힘이 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는 57,000원에서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56,000원만 넘어가면 차익 실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를 언급을 좀 해드리겠는데 최근에 IT 업종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SDI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국면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뭐 2차전지 부분들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모멘텀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S 들어봤습니다. 최영욱 대리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확인시켜 드립니다. 오늘 신규로 테라세미콘 15% 편입시키면서 현금이 하나도 없어지게 됐어요. 테라세미콘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모멘텀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신고가 내고 있는 테라세미콘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요. 3만 원 정도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화면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보유입니다. 삼성 SDI는 추가 매수까지 생각하고 있고 삼성 테크윈은 한 56,700원 정도에서 팔가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3만 원 부근 목표가를 45,000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손절 가격 지켜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처음 출연하신 주대영 대리의 첫 포트폴리오입니다. 웅진 에너지 20%로 편입시켜 주셨는데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태양전지 모듈 가격도 안정화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6,500원 목표가 제시하셨습니다. 네, 최영욱 대리, 주대영 대리와 함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관심 종목 공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